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문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네, 어느덧 또 목요일이 됐습니다. 어제 댓글도 제가 다 읽어봤고요.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원님이 웜의 신박과 이 삼천포 노트 어제 중요한 얘기를 또 요약을 딱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웜의 신박과 우리 체슬리 모닝브리프 체모스 괜찮네요. 체모스. 예. 그리고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야가 전반적으로 넓어졌고 총체적인 지식을 듣고 포괄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 향기처럼 스며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나 보람되고 뿌듯합니다. 예, 그런 걸 조금씩 이제 느끼신다니까 정말 보람찹니다. 참 그리고 다른 분이 신문 기사를 기사나 언론 매체 선정 기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경제 신문만 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방금 최송아님처럼 이 총체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 체슬리 모닝브리프 체모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아니면 뭐 테슬라면 테슬라 그 기업도 전체적인 그 기업의 능력, 실력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 기업이 처해 있는 이 경쟁 구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불변의 법칙, same as ever 저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 소비자들 결국은 회사가 물건을 팔 때 그 소비자들이 뭐 전기차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핸드폰 등등 그 소비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그런 게 행동주의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이 본능들 그럼 무엇이고 그 변하지 않는 본능, 변하지 않는 어떤 행동 방식 그런 것들도 뭔지 사실 전체 우리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인 그런 지식까지 다 아울러져야 어떤 좀 통찰력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워런 버핏처럼 매일 이렇게 신문을 읽는데 경제 뉴스만 이렇게 골라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스테이크 하우스를 갔지만 그 스테이크 고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그 고기와 함께 여러 가지 시즈닝이라든지 그리고 과일, 야채, 샐러드라든지 그렇게 아울러져야 내가 스테이크를 먹고 나왔을 때도 참 잘 먹었다. 마지막에 디저트로 나오는 뭐 티라미슈 케이크라도 딱 이렇게 먹고 나오면서 참 맛있었다 이런 것처럼 경제 뉴스만 골라보는 거는 이제 고기를 사는 느낌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요리에도 이 데코레이션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고급 레스토랑일수록 보면 참 하나하나 이 옆에 곁들인 브로콜리든 뭐든 하나하나 할 때 되게 정성이 깃들어져 있잖아요. 시각적으로도 되게 이쁘고 그런 게 하나 전부 다 아울러져야 되듯이 그런 측면에서 신문 기사를 너무 경제 기사만 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우리가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늘은 그리고 경제 기사를 가져올 때도 웬만하면 우리가 투자에서 워런 버핏이 말씀하셨던 절대 읽지 말라. 첫 번째 원칙 절대 읽지 말라를 어떻게 그걸 how to가 중요하잖아요. how to 어떻게 안 읽을 수가 있지. 그걸
마이너스 5%, 7%에서 칼같이 손절하고 그거를 이제 트레이딩하는 분들 중에서는 오로지 트레이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식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 내가 터지지 않을 주식을 사야 되는데요. 그 터지지 않는다는 게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도 내가 터지지 않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그 장기가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장기로 보면 저는 3년으로 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서 2년 시계열로 국내 주식은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딱 들어갔을 때, 이 회사의 산업의 특성이라든지, 그동안의 변동성을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들어가서 마이너스 한 15%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요. 언제든지 마이너스 15%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업사이드가 30% 이상이어야 됩니다. 항상 주식 투자할 때, 너무 근시안적으로, 내가 요거 8% 먹고 나와야지, 10% 먹고 나와야지, 그런, 투자, 그 수익에 대한 목표치 때문에 짧게 먹고 들어가려다가 이제 크게 터지는 거거든요. 들어갈 때부터 이 주식은 30% 이상은 내가 벌 수 있는 주식인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고요. 그거는 많이 빠져있던 주식이든 올라있던 주식이든 그리고 그 30%가 길게는 3년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운사이클에 잘못 걸렸다든지 혹시라도 코로나 같은 상황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도 보면 2020년 초에 확 빠졌다가 그해 우리나라 코스피 30% 올라가고 코스닥도 40% 이상 올라가면서 결국 다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외생적인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리 길게 봐도 2년 안에는 다 회복하면서 30% 수익을 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때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저희가 고객 자금 안 받고 주식을 다 팔았을 때는 저희가 투자하고 하고 주로 투자하는 우리나라의 세계 1등 기업들이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먹을 룸이 한 10% 보이더라고요. 10% 가지고는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업계에서 잘 파는 이유가 이거 10%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대부분은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0%는 더 남은 것 같은데 하면서 요 마지막 10%이 꼭지까지 다 먹고 팔려고 하다 보니까 잘 못 팔게 됩니다. 요까지 올라오지도 않을 때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깨 이상이 남아있는 그 룸이 10% 정도 근데 빠지면 밑으로는 15% 이상 30% 그러면 이제 안 사게 되는데 좀 선언이 길었지만 우리가 주식을 살 때 그런 총체적인 판단이 되려면 이거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경제신문에서 나오는 경제기사 여기 뭐 네이버에도 증권 딱 들어가 가지고 보면 막 이 많이 읽은 기사 나오잖아요. 네이버 증권홈 들어가서 주요 뉴스 하면 전부 다 이 주식 관련된 기사입니다. 근데 제가 요것만 보지 않는 이유가 일간지에서 주식하고 상관없이 다루는 기사 속에서 한 번씩 보면 건질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일간지랑 경제지, 전자신문까지 섞어서 보고 있고요. 두루두루. 그리고 웬만하면 그 산업에 있어서 탑 티어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물려도 결국은 1, 2년 안에 그 세계 탑 티어에 있는 특히나 1등 기업들은 다 올라오잖아요. 그 1등의 지위가 무너졌을 때 못 올라오는 거지. 인텔처럼 1등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 결국은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웬만하면 이 탑 티어에 있는 기업들을 다루는 기사를 가져올 때는 항상 이 탑티어에 있는 왜냐하면 이 탑티어에 있는 기사를 읽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주식을 사시면 그 기업은 설사 단기 고점을 잡아도 결국은
1년은 가지고 계시면 다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마음의 부담도 덜 하고요. 워런 버핏처럼 신문 읽으면서 투자에 우리가 목표는 고수가 되는 거잖아요. 고수. 예, 고수가 되려면 잡주보다는 계속 핵심 우량주 중심에 이렇게 딱 붙어서 매매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게 저는 좋은 투자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이 탐방을 안 가보더라도 중소형주나 잘 우리가 근접하기 힘든 기업은 신문 기사도 잘 안 나오고 투자를 할 때 되게 이 좀 천수답처럼 투자를 해놓고도 마음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탑 티어에 있는 기업들은 수많은 기자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조금이라도 기자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특종이잖아요, 특종. 아직 다른 기자들이 터치하지 않은 걸 잡아내서 이거 내가 제일 먼저 기사 쓴 거야 라고 그게 이제 기자분들은 항상 최고의 목표가 남들보다 먼저 네, 어떤 뉴스를 가져오는 게 그 특종이 항상 목표다 보니까 기사를 잘 보다 보면 한물간 기사를 막 이렇게 울거 먹으면서 쓰려고 하면 잘 많이 안 보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 신문에서 기사를 읽는 게 되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미디어에 계시는 이 기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사를 선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신문은 좀 안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게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연관이 있는 신문이고 그 말씀을 하신 분도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 바이어스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신문도 여러 신문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거나 저는 0.01도 없습니다. 네, 웬만하면 그쪽 세계는 저는 안 가고 싶고요. 웬만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 안 만나려고 합니다. 네, 축구할 때도 이래 보면 찾아오시고 하면 네, 안녕하세요 하고 화이팅 해드리고 저번에 어디 그 식사 자리에 한 달이 건너서 연락이 왔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자 빨리 이제 신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정치 쪽을 싫어하는 이유는 아시죠? 네, 너무 비난이 많아요. 그쪽 세계를 이 신문을 보다 보면 정치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너무너무 이래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난의 그 싸움 구경이 재밌기는 하겠죠. 그래서 저도 사우나를 가면 항상 그 사우나에 계시는 아저씨께서 옛날에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종편 해가지고 그 정치 얘기하면 그 제작비가 굉장히 적게 들잖아요. 그냥 몇 분 초대해 가지고 그냥 계속 그 안에서 말싸움 시키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요즘 그 사우나 아저씨께서 이제는 정치 방송은 거의 안 보시고 트로트 보시더라고요. 아싸리 트로트가 나요. 트로트는 보고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막 즐겁고 한 번씩 보면 진심으로 막 노래하는 그 감정이 이입되면서 눈물도 약간씩 울컥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치보다는 트로트보다는 경제. 요즘 아마 우리 워맨신박을 오랫동안 이렇게 애청하시는 우리 최슬리 명가 분들은 아마 이 경제 뉴스가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안 왔다가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니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이 경제 뉴스 보다가 경제 뉴스에 이제 재미가 들면 연예인 뉴스, 네이버에 뜨는 연예인 뉴스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내가 이때까지 왜 저런 연예인 뉴스 보면서 시간 낭비를 했나. 예, 이런 생각도 아마 드실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어휴, 이 얘기한다고 15분이나 흘렀네. 자, 첫 번째는 테슬라 기사 가져왔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소폭 반등을 했지만 테슬라의 이 경쟁 구도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테슬라와 같은 위대한 회사의 탄생, 중국 환호 터졌다. 자, 대륙의 실수, 이젠 실력, 샤오미 전기차의 두 얼굴, 뭐 블라블라 돼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어제도 댓글에 어떤 분이 자율주행 이런 거 이미 이제 테슬라가 보다 샤오미가 뛰어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또 댓글도 남겨주셔가지고 계속 정말로 샤오미라든지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는지 그거는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샤오미가 공식적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된 날이자 중국이 테슬라 같은 위대한 회사를 탄생시킨 날이 될 겁니다. 샤오미가 자체 제작한 첫 자동차인 전기 세단 SU7을 3일 고객에게 인도하기 시작했다. SU7은 스마트폰을 만들던 샤오미가 자동차 사업 진출을 선언한 지 3년 만에 내놓은 첫 작품이다. 자동차 사업 진출하겠다고 3년 전에 얘기했군요. 보통 이 차량을 개발하는데 거의 3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선언을 하면서 개발한 차가 이번에 출시된 거네요. 자, 지난달 28일 판매에 나선 지 6일 만에 차량 인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데 닷새 만에 10만 대 주문이 몰리면서 대기 기간이 최장 8개월까지 늘었다. 레이진 샤오미 창업자 겸 회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 공장에서 열린 인도식에서 1호 구매자에게 직접 차량을 전달하면서 샤오미카의 데뷔로 스마트 자동차를 향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자, 샤오미는 중국 최대 전기차 회사인 BYD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언을 했네요. 어떤 전략이죠? 값싸고 경쟁도 덜한 소형 전기차 시장이 아니라 프리미엄 중형 세단 시장에 뛰어들어서다. 그러고 보니까 샤오미 하면 뭐 100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10만 원짜리를 2, 3만 원에 만드나 좀 그런 이미지였는데 자동차는 프리미엄 중형 세단 시장으로 뛰어들었네요. 그거는 잘한 것 같은데요. 몇몇 수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차체 크기는 제네시스 G80이나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와 비슷하고요. G80하고 E클래스와 차체 크기가 비슷하네요. 73.6kWh짜리 배터리를 장착한 기본 모델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700km나 돼요. 야, 테슬라 모델 3 600km를 앞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가성비를 살렸는데 기본 트림은 21만 5,900 위안, 약 한 4천만 원이고요. 모델 3보다 3만 위안 싸다고 합니다. 3만 위안이니까 560만 원 정도. 하지만 고성능 맥스 트림도 한 29만 9,900 위안 해서 5,6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고요. 5,600만 원. 레이 회장의 말처럼 적자를 보고 파는 가격대다라고 했네요.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샤오미가 자동차 사업 진출을 선언한 건 21년 3월. 자동차 업계는 샤오미가 3년 만에 이 정도 차를 양산한 배경으로 중국 자동차 산업의 탄탄한 시스템을 꼽는데 그러게 어떻게 3년 만에 차를 양산을 했죠? 20년간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끌어들여서
축적한 기술력과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토대로 완벽한 자동차 제조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고, 이호중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국은 전기차 산업 기반이 워낙 두터워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면서 마음만 먹으면 알리바바와 텐센트도 2년 내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차를 대신 제조해줄 파트너가 있다는 것도 샤오미 미스테리에 한몫을 했다. SUV 생산을 중국 국有자동차 기업 베이징 자동차 그룹에 맡긴 거. 자기네 샤오미가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었군요. 하긴 애플도 퍽스콘에다가 하드웨어를 다 조립시키고 맡기는 거니까. 베이징 자동차 그룹 BAIC에 맡겼네요. 자, 다만 연산 20만 대 규모 공장을 직접 지어 자체 생산 가능성도 열어놨다. 얼마 전에 뭐 또 캐파 확장한다고 하더니 20만 대 규모로는 또 자체 생산을 하려고 하네요. 샤오미는 BAIC와 CATL과 함께 배터리 공장도 합작한다는 계획이고, 레이 회장은 향후 10년간 전기차에 최소 100억 달러, 약 1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최소 5년 동안의 적자도 각오하고 있다고 했다. 5년 동안 적자?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샤오미 15불, 13불, 요 정도면 사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 자동차 때문에 최소 5년 동안 적자도 날 수 있다고 하면, 사면 안 되겠네요, 보니까. 자, SUV의 외관과 스펙은 그럴듯하지만 품질까지 완벽한 건 아니다. 자동차는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양산 초기 단계의 SU7은 품질 문제가 심상치 않다. 코너링 하다가 미끄러지는가 하면 서스펜션 시스템이 내려앉는 등의 사고가 속출하고 있고,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설계의 문제보다는 생산 초기 불량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애플이 자율주행차 생산을 포기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완성차 품질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데, 샤오미는 출시부터 하고 고쳐나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야, 중요한 걸 알았네요. 애플이 자율주행차 생산을 포기한 게 완성차 품질 확보. 팀 쿡의 성격상 애플이 아이카를 내놨는데 어제 샤오미의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에서 보듯이 막 코너링 하다가 막 미끄러지면서 옆에 박아버리고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애플이라는 그 브랜드의 가치가 확 무너질 수가 있죠. 그래서 폴더폰도 그렇고 항상 좀 신중하게 애플의 지금 핸드폰 사이즈가 커지기 전에도 원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를 보면서 한 손에 안 잡히니까 저거 안 될 거야 라고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 디스플레이 화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큰 사이즈가 나오긴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꼼꼼하다는 거죠. 근데 샤오미는 일단 만들어 놓고 출시하고 고장 나는 거 보면서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겠다는 전략인데, 진짜 이 그 핸드폰이야 쓰다가 뭐 잘 안 되네 하면 그만이지만 이 자동차는 잘못했다가는 인명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라도 중국 자동차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들어오고 하는데 그 품질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 타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전기버스는 전기버스는 지금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스는 일반 승용차하고는 좀 다르게 그죠? 시내 버스는 버스 전용 차선도 있고 또 워낙 우리나라 버스 운전 기사분들이 또 운전도 잘 해주시고 하니까 자 짝퉁 논란도 나오는데 이 수7는 공개되자마자 포르쉐와 맥라렌, 포드의 링컨 등을 그대로 본뜬 듯한 디자인으로 논란을 샀고요. 상위 트림 이름도 애플의 프로맥스를 그대로 갖다 붙였다. 이 연구는 중국 외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디자인을 선도하는 능력과 브랜드의 헤리티지가 있어야 하는데 확장성이 있을지 물음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7을 카피캣으로 낮춰볼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고요. 애플 카피캣으로 출발한 샤오미가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점유율을 점점 끌어올린 전례가 있어서이고 모방에 거리낌이 없는 만큼 테슬라의 기가 캐스팅, BYD가 채택한 셀투바디 등 경쟁사의 선진 기술을 가져와 응용하는 데에도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자체 운영 체제 OS, 하이퍼 OS로 자동차와 스마트폰, 가전을 끊김없이 연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회사란 것도 샤오미의 강점으로 꼽히고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소프트웨어로 옮겨가면서 OS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지금 샤오미가 하이퍼 OS라는 OS를 쓰군요. 애플은 iOS, 구글 진영은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쓰는데 샤오미가 하이퍼 OS를 쓰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 샤오미만의 생태계 이게 무서운 거다 그죠? 중국에서는 어쨌든 샤오미가 약간 짝퉁 애플 같은 역할을 아마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동차로까지 그 생태계를 넓혀 나간 거는 애플을 앞서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자,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패스트 팔로우로 시작하지 않았냐며 샤오미는 실패를 견뎌낼 수 있는 자본력과 정부 지원이 있는 만큼 기존 자동차 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네. 너무 우리가 무시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 샤오미에 관련된 뉴스는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효성 TNC 베트남의 1조 투자 세계 최대 스판덱스 공장 건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조성래 회장님 타계하시고 스판덱스 반도체, 섬유의 반도체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스판덱스가 우리가 아직 세계 1등이라는 것을 지난주 그 기사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효성그룹의 섬유화학 계열사 효성 TNC, 이 효성 TNC가 스판덱스를 하나 봅니다. 그죠? 베트남에 1조 원을 투자해서 세계 최대 바이오 스판덱스 원료 공장을 짓는다. 효성 TNC는 지난달 30일 베트남 남부 바리우붕 따오성 정부로부터 스판덱스 원료인 부탄다이올 생산 공장에 대한 투자 승인을 받았다고 3일 발표를 했고요. 총 투자 금액은 1조 원으로 2026년부터 생산과 판매에 들어간다. 26년부터군요. 한 2주 전에 또 어떤 분이 그 질문을 남겨주셨었죠. 네, 캐파 확장하는 거랑 주식 투자 관련해서 네, 그 산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1등의 지위와 가격 결정력과 그 산업이 완전히 레드오션화 돼가지고 오버 캐파 돼 있어서 생산 캐파를 늘린 것 자체가 오히려 가격을 폭락시키는 요인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수요가 15% 증가하는데 계속 캐파 확장을 안 하면 계속 쇼티지가 되니까 그게 적절하게 캐파 확장을 하면
나중에 26년 생산 판매에 들어갔을 때 또 매출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제 점프하게 되니까 예, 그렇게 약간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캐파 확장 시점을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그걸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효성 TNC 관계자는 연간 생산량 20만 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원료 공장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BDO, 아까 이 부탄 다이올입니다. 부타디엔이 아니라 스판덱스 원료인 부탄 다이올. 자, 이 부탄 다이올 BDO는 스판덱스 섬유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 PTMG, 폴리테트라 메틸렌 글리콜 의 원료인데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에서 나오는 당을 발효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효성 TNC는 세계 최초로 스판덱스 생산 체계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고 하고요. 베트남 바리우붕 다오성 공장에서 생산한 바이오 BDO는 남부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 공장으로 옮겨져 스판덱스의 소재인 PTMG가 되고요. 이 PTMG는 다시 동나이 스판덱스 공장으로 이동을 해서 바이오 스판덱스가 된다고 합니다. 효성 TNC는 스판덱스 시장 점유율 35%로 세계 1등입니다. 효성 TNC 관계자는 스판덱스 섬유의 원료뿐 아니라 원료의 소재인 BDO까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회사는 현재 없다면서 운송비 감소 등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효성그룹은 친환경 바이오 산업 투자를 계속 늘릴 계획인데 조현준 회장은 바이오 사업은 100년 효성의 핵심 주축이 될 것이라면서 친환경 시장 공략에 힘을 쓰겠다고 말을 했고요. 효성 TNC는 섬유 부문 매출의 4%를 차지하는 친환경 섬유 판매량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2016년이었던가 17년인가 그 언저리에 요 동나이 공장 가봤었어요. 효성. 그때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등등 이 완전히 그 수직 계열화하고 이 밸류 체인을 베트남에다가 굉장히 잘 구축을 했더라고요. 근데 효성 그룹이 이 효성에서 여러 회사로 이 인적 분할을 쭉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헷갈립니다.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효성 뭐 해가지고 보면 근데 지금 여기 설명이 돼 있듯이 이 동나이 공장 제가 갔던 데가 이 동나이 공장이고 호치민시에서 한 40분 갔던가 가깝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우붕 다오성 공장 여기서 생산한 걸 옮겨서 해서 굉장히 이제 생산 공정에 있어서 비용을 많이 운송비 감소 등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요게 또 하나의 핵심이네요. 자, 이번에는 또 세계 1등 그룹에 있는 기업 두 기업의 얘기입니다. 보잉 시총 넘어선 에어버스 올 실적 청신호. 자, 우리가 저도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에어버스, 미국에는 보잉. 이 여객기 시장은 이 두 회사가 그냥 꽉 잡고 있고, 우리가 독점은 모노폴리라고 하고 그죠? 두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듀오폴리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지난 1월 발생한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동체 구멍 사고로 보잉의 최대 경쟁사인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의 실적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는데 보잉의 신뢰도 하락, 요게 제일 중요하죠. 신뢰도 하락.
여행 수요 회복에 대응해 주요 항공사들이 에어버스로부터 항공기 주문을 늘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737 사고가 난 지가 언젠데 또 최근에 이제 다 제대로 정비가 됐구나 했더니 뭐 동체 구멍 나고. 네. 이 매니지먼트에 뭔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고가 있고 나면 정말 이 조직을 정비해가지고 확 뜯어 고쳐서 그죠? 그런 사고가 보통은 오히려 이 사고 이후에 잘 안 나는데 어떻게 동체 구멍 사고 이런 것들이 또 막 나오니까 이거는 이 매니지먼트 최고 탑 매니지먼트도 문제고요. 그 탑 매니지먼트가 이런 생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중간 단계의 매니지먼트도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관리 체제가.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보잉과 에어버스의 시가총액 격차는 역대 최대치로 벌어진 상태라고 하고요. 5년 전 2019년 초만 하더라도 보잉의 시총이 에어버스의 2배가 넘었었군요. 이날 종가 기준 에어버스의 시총은 1318억 유로, 1420억 달러로 보잉 1147억 달러보다 270억 달러나 많았네요. 야, 2배나 높았다가 지금은 에어버스한테 추월 당해 있네요. 에어버스가 돼 있고 보잉이 한 150조, 네, 요렇게 돼 있네요. 140조 정도 되겠네요. 한 30조 이상 차이가 난다고요. 자, 에어버스는 지난 1년간 주가가 33.5%나 급등한 반면에 보잉은 같은 기간에 12.7%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1월 5일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의 737 맥스9 여객기가 공중에서 동체에 큰 구멍이 뚫려가지고 비상 착륙한 사고 여파로 보잉 주가가 올 들어서 이날까지 25.3%나 떨어졌습니다. 737 맥스9은 에어버스 A320 네오의 직접적인 경쟁 라인이었는데 맥스9 사고 이후에도 보잉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자 데이브 칼훈 보잉 최고책 경영자 CEO 겸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지난달 25일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당연히 사임해야죠. 시장에서는 보잉의 대혼란을 틈타서 후발주자인 에어버스가 약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에어버스는 보잉이 1916년에 설립을 했네요. 1914년도에 패드가 설립이 됐었는데 보잉이 1916년에 설립이 됐군요. 그리고 이 보잉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합작해서 1969년 설립한 회사가 에어버스군요. 야, 53년 뒤에 설립을 했네요. 하긴 그러고 보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내내 이렇게 싸웠는데 그죠? 자, 보면 유럽은 웃겨요. 그렇게 죽일 듯이 싸우다가 영국, 프랑스, 독일이 또 합작해가지고 1969년에 이렇게 에어버스도 설립하고 그때 당시 유럽연합의 전신도 태동을 하잖아요. 지금 보면 또 같이 EU를 만들어서 하다가 또 영국은 또 EU에서 또 빠져나오기도 하고 예,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됐다가 어제의 적이 또 동지가 되고 막 참 재밌습니다. 자, 지난해 에어버스의 신형 비행기 주문 대수는 2319대로 직전 최대치 2014년 1796대는 물론 보잉의 1456대보다 1.6배나 많았네요. 1, 2월 인도량도 에어버스가 79대, 보잉이 54대 앞질렀고 광동체 항공기 내부 복도가 2개인 항공기, 이걸 광동체 항공기라고 하군요. 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보잉이 앞서고 있지만
에어버스의 A320 네오와 같은 단일 통로 항공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보잉보다 많은 수주량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업계는 분석을 했습니다. 항공 수요 확대로 대규모 수주도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해 인도 최대 항공사 인디고는 에어버스에다가 A320 패밀리 기종 500대를 주문을 했고요. 상업용 항공기의 단일 구매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그래요? 예전에 중국이 뭐 통 큰 선물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 항상 했던 게 이번에 보잉 한 150대 구매해 줄게. 막 이런 거였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2019년도에 아까 에어버스보다도 보잉이 시총이 2배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가 트럼프가 엄청나게 중국 견제를 들어가면서 중국에서도 이제 그만 좀 때려라 라는 식으로 제스처를 하면서 했던 게 우리 보잉 비행기 많이 사줄게 뭐 요렇게도 했다가 그랬다가 또 메르켈이 딱 찾아오니까 그쪽에다가 또 에어버스 한 150대 주문 해줄게 했다 그러기도 하긴 했었죠. 그래서 미중 무역 거기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를 하면서 그래서 보잉 주가가 그때 또 좀 강했었나 이런 생각도 잠시 들긴 합니다. 나중에 이 두 회사 주가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보잉의 맥스 10 항공기를 대체할 항공기를 찾던 유나이티드 항공홀딩스는 에어버스의 A321 네오를 선택을 했고요. 보잉의 단일 통로 항공기를 사용했던 일본 항공은 처음으로 A321 네오 제트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는 제조업체를 다변화하려는 항공사의 노력은 에어버스가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네요. 에어버스는 매출의 약 70%를 여객기에서 내고요. 올해는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 유의미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전망인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에어버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증가한 714억 유로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매출 대비 아까 시가총액이 아까 한 170조였으니까 지금 714억 유로로 따지면 한 100조인데 그죠? 한 110조인데 매출 대비 시총이 PSR 기준으로 보면 한 1.5배, 6배 되네요. 자,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 매출, 2019년에 매출이 704억 유로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되고 영업이익은 59% 불어난 69억 유로로 추정이 된다. 예, 영업이익률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714억 유로에서 10%면 71억 유로가 돼야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10%는 안 된다 그죠? 네. 자, 다만 주문이 몰리다 보면 항공기 인도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고 에어버스가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세계 항공사의 주문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크리스토프 메나드 도이치방크 애널리스트는 에어버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86 유로로 설정하면서도 공급망 문제를 지적을 했고 팬데믹 이후 만성화된 배송 지연과 부품 부족은 잠재적 리스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 기사는 삼성전자 잡겠다더니 부끄러운 성적표에 비상. 자, 뭐죠? 인텔 이야기입니다. 미국 반도체 제조사 인텔의 지난해 파운드리 부문 매출이 전년보다 30% 넘게 줄었다. 삼성전자를 제치고 파운드리 부문 2인자가 되겠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러게요. 얼마 전에 뭐 보조금도 엄청 받으면서 그죠? 물론 그 보조금 받은 거 받고 투자하고 하면 그 효과가 한 26년, 27년 뭐 그렇게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적은 아주 초라합니다. 보니까 인텔이 미국 증권당국에 제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지난해 파운드리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31.2% 감소한 189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같은 기간 영업 손실은 70억 달러로 34.6% 늘었다고 합니다. 자, 인텔은 파운드리 부문 매출 감소에 네덜란드 노광 장비 제조회사 ASML의 극자회선 EUV 장비를 들이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을 했고요. 그 결과 인텔이 전체 웨이퍼 중에서 약 30%의 생산을 TSMC 등 외부 제조업체에 맡겨야 했기 때문이고, 인텔은 파운드리 부문 손실이 올해 정점에 달하고 27년을 전후로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운드리에서 27년 돼야 겨우 흑자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못하고 있나 했더니 이 EUV 장비를 아마 TSMC하고 삼성전자가 거의 아도치다시피 하다 보니까, 야, 근데 참 인텔 하면 그죠? 야, 우리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보면 인텔 인사이드라고 돼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 저희는 삼성전자 노트북인데요. 노트북 최고 사양으로 그때 샀었는데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 코어 요렇게 붙어 있네요. 언제부터인가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노트북에 많이 보입니다. 자, 인텔이 파운드리 부문 실적을 별도로 보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인텔은 올해부터 반도체 설계 개발을 담당하는 제품 부문과 반도체 생산을 담당하는 파운드리 부문으로 나눠서 실적을 발표하고요. 이전까지 클라이언트 컴퓨팅, 데이터 센터 및 인공지능, 네트워크 및 엣지, 모빌아이, 파운드리 서비스 등 5개 부문으로 실적을 냈는데, 인텔의 이러한 실적 보고 방법 변경에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파운드리 2위로 거듭나겠다는 회사의 의지가 반영이 됐고요. 인텔은 이날 웨비나에서 새로운 실적 보고를 바탕으로 인텔 파운드리 매출이 2년 연속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다만 인텔의 지난해 파운드리 매출 95.2%는 내부 물량에서 나왔고, 인텔의 CPU는 여전히 지금 AI 반도체가 아직 온 디바이스로 간 거 가지는 않았고, 지금은 다 서버용이잖아요. 근데 그 AI 서버의 CPU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인텔의 CPU를 아직까지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CPU를 지금 CPU를 자체적으로 더 많이 하니까 이 파운드리의 매출의 95.2%는 자체 내부 물량이라는 거죠. 자, 팩 겔싱어 인텔 CEO는 2030년까지 외부 고객으로부터 연간 150억 달러 이상 매출을 달성해서 외부 매출 기준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다고 말을 한 거네요. 2030년까지. 앞서 인텔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파운드리 서비스를 사용할 예정이며, 지난 2월 파운드리 수주 잔액이 15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인텔 주가는 장외거래에서 4% 넘게 하락했다. 오늘도 이 기사 읽으면서 좋은 거 하나 봤다, 그죠? 결국은 그 TSMC가 파운드리에서 독보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춘 이유도 3나노, 4나노까지 어떤 회사보다도 빨리 4나노에서 안정적인 수율을 갖고 생산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독보적인 1등을 유지를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3나노로 해보겠다라고 도전장을 작년 8월쯤에 냈었죠. 그렇게 내고 나서 결국은 3나노로 하는 건 좋은데 얼마나 수율이 또 잡히느냐. 아무리 3나노로 했는데 10개 중에 9개가 불량품이고 1개 수율이 10%밖에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수율이 얼마나 잡히느냐, 70, 80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게 핵심 관건이라고 예전에 1%에 생각하는 힘, 그 미르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그렇게 자꾸 미세 공정에 있어서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EUV 장비를 들이지 않은 역량이 있었다라고 돼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쫓아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면 네덜란드 이 ASML의 EUV 장비가 어디로 나가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그것만 체크를 하면 이 파운드리 시장에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3등 업체도 있고 4등, 5등 밑으로 이렇게 쭉 비중은 낮지만 이 경쟁 구도에서 이 밑에 있는 후발주자들이 얼마나 빨리 치고 올라오면서 선두주자들을 위협하느냐는 결국은 요 EUV를 봐야 되겠네요. 장비가 어디로 많이 매출이 나가는가. 자, 그 다음은 인구 대국 증시 희비, 인도가 뜨고 중국이 지고, 네, 인도는 확실하게 인도 퍼시픽 이코노미 프레임을 미국이 딱 설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20년간은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센섹스 지수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해요. 그냥 뭐 거침없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최근 10년 동안 이루고 있고요. 자, 인도 얘기가 나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또 벌써 52분이네. 그러면 요 핵심만 좀 읽을게요.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에서 지난 3년간 5조 달러에 육박하는 자금이 증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반면 인도 증시는 지금 8년간 상승세를 이어가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세계 양대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증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제가 스페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인구 구조만 보더라도 인도는 2050년이 되면요. 인도 인구가 16억 5천만 명 정도 되고요. 반면에 중국 인구는 13억으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자료도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천자 칼럼 흔들리는 테슬라. 요 기사를 좀 빨리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게 2012년 중반 무렵인데 회사가 세워진 지 9년이 흐른 뒤였고 그간 상당한 개발비를 투입해 로드스터라는 전기 스포츠카를 내놨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했고요. 전기차에 대한 회의론이 짙어지는 가운데 2012년 출시한 고급 세단 모델 S가 흐름을 바꿔놓았다. 2012년이었네요. 한 번 충전으로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혁신적 기술을 선보이며 전기차는 사기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을 날려버렸고요. 2010년 나스닥 상장 이후에 1에서 2달러에 머물던 주가는 2012년 중반부터 뛰기 시작해서 2014년 중반 20달러 근처까지 올랐고요. 이때가 1차 상승기고 2차 상승기는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인데 주가는 20달러 안팎에서 414달러까지 또 치솟았고요. 모델 X 그리고 모델 3, 모델 Y 등 차종을 다양화해서 판매가 크게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2019년도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달러에 달했는데 테슬라의 질주는
괴짜 CEO 일론 머스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는 차체와 배터리를 한 곳에서 생산하는 기가 팩토리로 효율을 높였고 스페이스X를 통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로켓을 쏘아 올리면서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시키는 도전도 하고 있죠. 인공지능의 잠재성에도 일찍 눈을 떠서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요즘은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평이 많은데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 60% 빠져 있고 전 세계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받쳐주지 못하는 가운데 값싼 중국산 전기차마저 쏟아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가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을 끝내버리겠다라고 했죠. 당선이 되면. 하지만 테슬라를 조종하는 테슬람들은 여전히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주가 하락에 실망한 사람이 적지 않고 거침없는 머스크의 입이 잦은 논란을 야기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파워를 믿어 의심치는 않는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동안의 여정에 비춰볼 때 결코 간단히 주저앉을 기업은 아니다. 라고 박준동 논술위원님께서 천자 칼럼으로 쓰셨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